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새벽 유엔 총회에서 자유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하자는 내용의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뉴욕에서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전체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조문 외교 논란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왕실과 조율한 일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G7 회의 참석으로 국격을 높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여당은 예의를 갖추라고 맞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계획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 신병을 실제 구속하지 않는 경우 전자발찌 등을 부착하는 등의 조건부 석방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야구 감독이 훈련 중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골프 연습체 등으로 5학년 선수를 폭행했습니다. 학교는 감독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 뒤 취재가 시작돼서야 사건을 교육청과 경찰에 알려 은폐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정부가 야구장이나 콘서트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육과 발달상 부작용이 큰 영유아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춧값 폭등에 국내산 김치가 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김치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선 학생 식당의 한 끼 가격이 7,000원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값싼 간편식 밀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한국에서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장례식에 앞서 조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못했느냐? 무슨 소리냐?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다면서요. 국민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모두 교통청제 조건에서 조문을 했는데,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진 건 그간 우리 외교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일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미리 만난 것도 이번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죠. 최대 관심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여기서 다뤄질까 하는 겁니다.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자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북한 관련 발언은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재우 기자.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혹시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주제를 자유와 연대로 잡았습니다. 경제안보나 디지털 격차 등 각종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들을 연대해 힘을 모아 국제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엔 총회의 주제는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법의 모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연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연단에 섭니다. 전체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선언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관련 언급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하기에 앞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한일 정상회담은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여전히 미정입니다. 우리 측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담의 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도 오늘 유엔 총회 참석 출국길에 영국, 터키, 이란 등 각국 정상과는 회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두고 결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분 이상 만나는 정식 회담보다 양국 정상이 잠깐 서서 대화를 나누는 약식 회담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전히 조율 중인 가운데 내일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의 오찬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서겠죠.
대법원이 스토킹범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단다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MBN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모두 300건의 문자와 290여 차례 전화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580회 이상 연락한 뒤 쇠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가 문을 부순 일도 있었습니다. PC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마음에 들어 한 달 동안 근무지와 집 근처를 배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접근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전주환처럼 인신이 자유로운 경우 언제든지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전 씨가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스토킹범의 경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2차 가해 우려 또는 보복범죄의 위험성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반되는 법익을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선고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신당역 여성 영무원 살해범인 31살 전주환은 피해자 고소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열흘 전부터 피해자의 옛집을 4번이나 찾아가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으며 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전주환은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전 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기로 바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공판 지일에 제가 피해자분께 법원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했던 말은 피고인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지난 4일과 5일 피해자의 옛집을 찾은 전 씨가 이 무렵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에도 2차례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범행 당일인 14일엔 양면 점퍼를 착용했는데 범행 이후 옷을 뒤집어 입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또 당일 1,7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려 했고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건 아닌지 경찰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내일 아침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이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내부 전산망을 4차례나 이용하게 방치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죠.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법원도 국회를 불러다 추궁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불참했습니다.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저는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이고요. 법원 측은 관례상 여가위에 출석할 수 없고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 행정처가 대신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검경이 피해자를 적극 보호했다면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2차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2차로 고소했을 때 그때 또 하면 되잖아요.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수사기관 혹은 준사법기관에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전주안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게 방치했던 서울교통공사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직위 해제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더 그것들은 저희들이 조치가 있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전주안이 2018년 입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가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5달 넘게 공전시킨 국회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현주입니다. 이 와중에 경남 진주에서 연이어 또 여성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헤어지지 않은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은 구속될 처지에 놓였고 자신의 엿 변호인을 스토킹한 4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기름통까지 들고 갔다고 하네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갓 능인 시간, 한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침입합니다. 잠시 뒤 순찰차 여러 대가 출동하고 이 남성은 경찰에게 끌려 나옵니다. 12시 넘었는가 그럼 진짜 남자가 깜찍이고 나니까 여자 소리 어떻게 했나. 1시간 전쯤 이 20대 남성은 시내 거리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기가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단 침입한 뒤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물리적 접촉뿐 아니라 온라인 접근도 금지하는 잠정 조치 235 처분을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40대 남성이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건물 입구를 서성입니다. 8년 전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도왔던 국선 변호사를 위협하려는 겁니다. 지난 3월 출소 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국선 변호사를 했던 한 여자를 흠모하게 되었고 출소 후 여자분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분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피해자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조문 외교 논란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까지 문제가 있다며 한마디 하고 나섰죠. 외교부는 왕실과 조율한 일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지각이나 의전 실수가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말이죠.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관이 안치된 홀에서 조문하지 못해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영국 왕실의 요청대로 현지 시간 18일 오후 3시쯤 도착했고 또 안내대로 오후 2, 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을 늦췄다는 설명입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자칫 우리 대통령 내외가 국왕 주최 리셉션에 늦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배와 조문록 작성을 다음 날로 미루도록 수년하도록 요청을 했었고 윤 대통령뿐 아니라 모나코 국왕과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리스 대통령 등 다수의 정상급이 장례 이후 조문록을 썼다고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모두 영국 왕실로부터 홀대를 당한 게 아니라며 사전 조율에 귀빈별로 참석 순서를 달리한 것뿐이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워낙 많은 정상들이 같은 시간대에 런던에 도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착 시간, 비행기의 도착 슬롯까지도 처음부터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정해서 추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조문 불발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번 일은 전 세계 정상급만 500여 명이 운집한 57년 만에 영국 국장인 만큼 돌발 변수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왕 조문 취소는 정치권에서도 정쟁의 좋은 소재거리였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높여놓은 국격을 깎아먹었다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맞섰죠.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국회로 치르겠다고 한 지 보름도 안 됐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도중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G7 방문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김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높인 국격을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로 깎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기사를 내서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국익에 반하는 조문 외교 폄훼라고 맞섰습니다. 영국 국왕의 어떤 조문에 대해서 국내에서 외교 실패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정쟁을 하는 나라는 저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첫 일성부터 민주당을 향해 예의를 갖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도에 넘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국격을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혼밥 논란을 일으킨 2017년 한중 정상회담 홀대 논란을 잊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오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에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밝힌 담대한 구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이걸 담대하다고 받아들이겠느냐는 건데 여야 모두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백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496억 원이면 된다던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을 따져 물었습니다. 합참 공간 새로 지어야 되고 최소한의 아파트 새로 지어야 되고 합참 지원하는 부대 막사 지어야 됩니다. 그거 다 합하면 5천억 이상 추계가 돼요. 한덕수 총리를 향해선 정부 예산안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영빈관 신축이 김건희 여사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북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포기는 못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닌가. 심지어 여당도 국제사회가 이걸 담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망한 꿈 꾸지 마라. 이게 김정은의 답변입니다.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남떡 따위로 팔아먹겠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떠나기 전에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빅터 스위프트 현 한국전 참전 용사 협회 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런던의 한 호텔에서 국민 포장을 수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이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습니다. We work so hard on behalf of veteran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이 스위프트 회장은 영국 육군 공병 군단 소속이었는데 1953년 최후의 전투라고 불렸던 임진강 북단의 후크고지 전투에 참전했었고요. 네. 1998년부터는 영국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 사업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을 호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했는데
건강과 또 재방한을 기원하는 의미로 대통령 손목시계와 홍삼 세트, 광주요 그릇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선물로 줬다 이거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순방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윤계 내에서 말이죠. 네, 친윤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운영돼 오고 있었는데 점차 분화되고 있는 양상은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호남 지역의 재선인 이용호 의원에게 쏟아진 42표의 그 답이 있는데요. 네. 의원들의 선택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40%에 달하는 표를 얻으려면 친윤계 의원의 일부도 이 의원에게 표를 던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윤핵관의 쌍두마차였던 권성동 장제원 의원 이 양 인물 사이 갈등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친윤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잠깐만요. 근데 그 원내대표 입하전에서 선전한 이용호 의원은 지난 6월에 장제원 의원이 준비했던 민들레 모임의 간사를 맡지 않았었습니까? 네, 공동 간사를 맡았는데 네네. 이 민들레 모임이 아직 공식 출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권성동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지를 했었죠. 네. 이때부터 장제원 의원과 갈등이 표면화됐고 네네. 두 사람이 또 오찬을 함께하며 형제다라고 봉합하기도 했지만 갈등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이 주호영 대표 추대론을 주장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반발이 친윤계 일부에서 또 나왔고 이용호 네. 의원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며 분화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이번 결과는 당내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줬다면서 친윤 분화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초에 있을 이 전당대회가 또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연 친윤의 깃발 아래에서 단결을 할지 아니면 또 다툴지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윤리위 사퇴를 한 그 유상번 의원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혐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이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 이 공개로 윤리위를 사퇴해서 더 이상 윤리위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회적 중요도가 있는 인물을 소환한 것 자체가 경찰 내부적으로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또 유 의원 관련 보도로 이 전 대표가 경찰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됐고 28일 열리는 윤리위에서 이번 주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28일에 그러면 바로 제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윤리위가 당 별개 기구여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8일 받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보다 높은 징계는 탈당 권유 또는 제명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더 높은 걸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제명은 윤리위에서 의결을 해도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 권유는 윤리위 안에서만 의결할 수가 있는데 열흘 안에 이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다. 어떤 징계가 과연 당 정상화 또 혼란 수습에 도움을 줄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밖에 짧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운동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감독이 있나 봅니다. 그것도 초등학생한테 말이죠. 이유는 야구 투수로서 볼 넷을 주었기 때문이라는데 감독에게 폭행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골프 연습채로도 맞았죠. 학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제때 알리지 않았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보고를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리에 피멍이 들었고 엉덩이는 최근에 맞아 살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야구 선수가 감독에게 맞은 흔적입니다. 배팅을 못 치면 엉덩이나 몸 부분으로 맞고 수비 못하면 공 던지거나 세게 쳐가지고 맞고. 폭행은 지난 2년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욕설과 폭언도 일상적으로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골프 연습채로 맞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는 다른 아이들도 감독에게 맞았지만 문제를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선발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게임도 못 뛰게 되고 야구부에 있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따돌림이나 이런 게 당할까 봐.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이혜리 선수처럼 되고 싶은데 감독한테 맞고 하다 보니까 야구가 하기 싫어졌어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감독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난 뒤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교육청과 경찰에 사건을 알렸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해야죠. 지금 당장 할게요. 네. 지금 만나는 것보다 좀 2시간이 지연되네요. 그렇게까지는. 감독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연락도 받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감독의 가혹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스포츠 폭력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분식점으로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건데 함께 타고 있던 남성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식집 직원이 순대 한 접시를 손님에게 건넨 뒤 뒤돌아 어묵 그릇에 뭔가를 담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흰색 볼보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 들어옵니다. 직원은 강한 폭발 같은 충격에 떠밀릴 듯 쓰러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어묵 조리기에선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음식을 먹던 손님은 차에 깔려 보닛에 손을 올린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고를 낸 차량 앞좌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구호 조치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오늘 오전 3시쯤 대구 봉덕동 봉덕시장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분식점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분식점에는 손님과 직원 등 모두 7명이 있었는데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갓길에 세워뒀던 차를 후진해서 빼려다 기어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여성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은행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부수고 약 600m를 역주행했는데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파편이 주변 상가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서울의 한 도로. 한 차량이 빠르게 질주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어젯밤 11시쯤 2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고 중앙 분리대를 부순 뒤 역주행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사고 현장은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인데요. 추돌 사고와 역주행 흔적을 보여주듯 중앙 분리대가 부서져 길게 임시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A씨의 역주행은 600m가량 이어졌고 다른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고개 운전은 멈췄습니다. 역주행해서 못하거든요. 뒤에서 차에 오래 맞고 여기서 멈춰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해 부스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사고 파편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날아가 유리창과 벽면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부속품이 여기 하나 저기 맞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5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서울 지하철 설릉역 인근부터 반포동까지 약 6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0.194%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열차로 여행을 떠날 때 객실 짐칸이 좁다 보니 통로 짐칸에 캐리어, 큰 가방을 보관하는 분들 많죠. 열차에 슬쩍 올라타 캐리어만 훔쳐 내리는 사건이 요즘 크게 늘고 있는데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범행 모습을 MB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캐리어를 든 손님의 차림을 보고 미리 지목을 한 뒤 쫓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복장의 남성이 캐리어를 끄는 승객을 따라 고속열차에 오릅니다. 열차 승객인 줄 알았던 이 남성. 하지만 2분 뒤 먼저 탄 승객의 캐리어를 끌고 내려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도 승강장을 서성이던 이 남성. 영무원이 지나가자 태연하게 열차에 올라탄 뒤 캐리어를 갖고 내려 사라집니다. 50대 A씨가 부산역에서 지난달부터 훔친 캐리어는 모두 9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객이 여행 가방을 짐칸에 두고 이렇게 객실로 들어간 뒤에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가방을 들고 내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역에서도 40대 B씨가 지난 7월과 8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9차례 9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해외 관광지에서나 발생했던 캐리어 절도 사건은 연간 10여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 2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로 입구 쪽에 짐 넣어놓는 데다 넣어놓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쓰죠. 누가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열차 출발 전까지 캐리어를 수시로 확인하고 귀중품은 직접 갖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밀수입되는 마약이 급증하면서 보다 못한 관세청이 주 공급처인 태국 당국과 양쪽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디서든 바로 출동한다는 작전명 사이렌 결과 392만 명분의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포장을 벗겨내자 초콜릿 사이로 빨간 알약이 쏟아집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은 마약류 야바입니다. 여행 가방을 뜯어 필로폰을 숨기고 심지어는 커피 믹스 봉지 안에서까지 마약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 건수는 123건, 이 중 절반이 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특히 태국발 마약 밀수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태국 관세총국과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작전명은 사이렌, 경보가 울리면 한 태국 어디서든 바로 출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양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에 걸친 집중 단속을 통해 필로폰 22kg, 야바 29만 정 등 35건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우리 측 25건, 태국 측 10건.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적발 건수로 392만 명 분량입니다. 해외 관세독립과 실시한 최초의 마약 밀수 합동 당국으로 마약 출발지와 목적지의 관세 당국 간 공조로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성공 사례로서 관세청은 이번 태국 사례를 경험 삼아 앞으로도 주요 마약 공급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합동 단속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00만 명의 배웅을 받으며 세계 전역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여왕은 74년을 해로한 남편 필립 공이 묻혀있는 윈저성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갔죠. 여왕의 마지막 여정, 김한준 기자가 전합니다. 10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며 모든 시민들이 2분간 묵념에 들어간 겁니다. 침묵을 깨고 시작되는 행진. 모두 카메라를 꺼내 들고 소중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It's part of history, really. It's very emotional. Didn't really think that it was going to be, but when you saw the family and the coffin go past, it was very touching. 슬픔을 억누르며 여왕을 보내려 했지만 붉어지는 눈시울은 어쩔 수 없습니다. So that was really sad, and I'm just very proud. And I wanted to bring my daughter here today just to have a moment with other people. 왕실 근위대와 군악대의 호의를 받으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떠난 여왕회관은 버킹엄궁을 거쳐 웰링턴 아치까지 천천히 이동하며 시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운구 차량은 런던을 떠나 40km를 서쪽으로 달려 여왕이 영면하게 될 윈저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을 둘러싼 많은 인파 속에서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예배가 열립니다. 마침내 여왕의 왕관이 내려지며
엘리자베스 2세의 복무 의무도 사라집니다. 먼저 간 남편 필립공 곁에 묻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그 자체이던 여왕은 이제 영국의 역사가 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여왕의 장례식은 세기의 장례식이란 표현에 걸맞게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선 여왕의 일생을 뜻하는 96번의 지금 방금 들으신 이런 종소리가 울렸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 등 고위 인사가 500명이나 초대되기도 했죠. 무려 9조 원이 투입됐다는 세기의 장례식 현장을 이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이 142명의 왕립 해군과 함께 장례식장이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선 장례식을 96분 앞두고 여왕의 96세 일생을 상징하는 종을 1분에 한 번씩 올렸습니다. 장례식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세기의 장례식이란 표현에 걸맞게 귀빈 인사만 500명 넘게 참석했고 의전을 위해 영국 외무부 공무원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영국 전역은 2분간 묵념을 이어갔습니다. 윈저성과 근접한 런던 히스로 공항은 오전 11시 40분부터 30분간 항공기 이착륙을 멈춰 묵념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윈저성으로 옮겨지는 여왕의 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시민들은 운구차를 향해 꽃을 던지기도 하고 런던 하이드파크에선 조포를 발사하며 여왕을 추모했습니다. 경찰은 세기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바 런던 브릿지 작전을 펼치며 경찰 200년 역사상 최대 치안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By Monday we'll have over 10,000 officers deployed. 경찰은 이번 장례식을 두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이나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한 행사인 플래티넘 주빌리보다 큰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결혼식과 여왕 대관식이 열렸던 곳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잠들었죠. 여왕의 통치를 상징했던 왕관과 왕홀 등이 관에서 내려지고 지팡이를 부러뜨려 관에 올림으로써 여왕의 봉과 끝났음을 알렸죠. 여왕의 장례식 고정수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왕 장례식에 상징적인 장면이 여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령 갈등을 봉합한 것 같았던 손자들의 서먹한 모습이 다시 또 이상하게 보인 것도 그렇고요. 예, 외신의 평가가 좀 그러했습니다. 이 문제는 남겨진 왕실의 미래라는 시각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왕실 가족 이미지가 속출하는 탈군 주제 요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해리 왕자 부부의 결혼을 윌리엄 왕세자가 반대했다는 설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네. 그리고 해리 왕자 내외가 왕실 고위직을 재작년 포기하면서 왕실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왕실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맞아요. 영국 가디언은요, 이 장례식에서 두 형제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해리 왕자가 찰스 3세 주재 리셉션에도 초대받지 못해서 관계 회복이 요원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찰스 3세의 장례식 왕실 복장 규정에 따라서 선명히 다른 두 사람의 복장부터 이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윌리엄 왕세자는 군복을 입었고 해리 왕자는 일반 정장을 입었죠. 네. 이런 와중에 윈저성에 들어선 여왕의 관을 향해서 이 생전 여왕의 반려견과 조랑말의 어떤 경건하고도 마지막 인사가 이 눈길을 어머. 끌어서 좀 묘한 대비를 이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새 왕이 대관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할까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즉위는 한 상황이고 이제 공식적인 대관식을 뜻하는 건데 영국 왕실은 현재 정확한 대관식 일정과 비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전망하기로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앞서 장례식과 대관식을 합친 경비가 9조 원이 넘을 거다, 우리 돈으로. 이런 외신의 관측이 있긴 했습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에 따른 것인데 60억 파운드로 좀 추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점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엘리자베스 2세의 1953년 대관식 비용입니다. 당시 157만 파운드.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600만 파운드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729억 원 가량입니다. 네. 또 이제 왕관 때문에 대관식이 어떤 과하다, 좀 화려한 이미지가 부각되는 측면도 있어서 네. 한번 짚어보면요. 대관식 때만 쓰이는 이 세인트 에드워드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1661년 제작됐고
보석이 한 440개 정도 박혔다고 하고요. 예. 소재는 순금으로 돼 있고요. 모피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무게가 2kg이 넘습니다. 네. 또 이제 여왕 장례식 때 보였던 건데 지금 아마 보시는 화면인 것 같은데 주로 착용되는 영국의 제국관이라고 불리는 건 다이아몬드가 2,8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 대체 이걸 가치로 좀 환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법도 한데 이 BBC 보도에 나온 영국 왕실 전문가를 인용하면 왕실 물품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다이아몬드 개수만큼 그 장착된 다이아몬드 개수만큼 0을 붙여도 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관식이 이루어질 것이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유럽의 입헌 군주제 국가들이 대부분 간소하게 하는 추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군주제에 대한 어떤 대중의 바람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여왕의 장례식은 뭐 세계의 장례식이라고도 불렸지만 한편으로는 주요 정상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최대 외교 행사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 뒷말이 나왔어요. 예, 먼저 미국 대통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버스를 이용한 다른 정상들과는 달리 경호등을 이유로 이 전용 리무진을 타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네. 그런데 교통체증으로 장례식에 늦었습니다. 현지 언론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입장 안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도 보도를 했고요. 중국은 이제 대표단을 파견해서 국가 부주석, 왕치산 부주석이 왔는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결례로 비춰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상존하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감을 우려해서 해당 동정을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 얘기인데요. 지난 17일 런던 호텔 로비에서 여왕의 애도 기간에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는 장면이 한 15초가량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게 SNS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조문단 일원 자리에 참석한 거란 해명이고 또 쉬고 있는 시간이었고 쉬는 곳인데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애도 기간이었고 조문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야구장이나 콘서트장,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도도 높으며 지금도 야구나 축구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유행세를 보고 추가로 반격 대책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내에서도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의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로 언어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큰 영유아부터 먼저 벗어야 한다면서요.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호랑이, 꼬미. 하루 종일 써야 하는 마스크가 답답해 수시로 벗기도 일쑤입니다. 3년째 마스크로 입을 가리다 보니 아이들이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 아이들은 표정을 보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의 75%가 마스크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 기회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10세 미만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1%로 매우 낮고 밥을 먹거나 낮잠을 잘 때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착용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영유아부터 순차적으로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장소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선 어느 나라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국가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또 공항이나 경기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슈퍼나 마트는 유일하게 그리스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는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비용은 높아지면서 효과는 떨어지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추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강풍과 폭우가 세계 곳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선 시속 150km의 강력한 허리케인 피오나로 인해 최소 7명이 숨지고 2,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고, 멕시코에서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5년 전 1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과 같은 날짜에 일어났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물살이 위협적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고 대형 철교가 맥없이 밀립니다. 10초도 안 돼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강을 따라 쓸려갑니다. 마을 전체는 흙탕물로 잠겨 갈색빛으로 변했고 강풍에 나무는 뽑힐 정도로 흔들립니다. 시속 155km의 대형 허리케인 피오나가 카리브해를 덮치면서 섬나라 곳곳을 강타한 겁니다. Todo estaba inundado, tuvimos que salir corriendo, bajo la lluvia, bajo todo, el agua no llegaba.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리아 이후 5년 만에 허리케인이 다시 찾아오면서 7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멕시코 서부에서는 규모 7.6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등은 물론 치과 내부가 크게 흔들리는 등 건물 파손 피해가 속출했고 상점 벽이 무너져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í, sonó la alarma, que estaba temblando, que iba a temblar. Muy tranquila, yo no me espanto. Trato de guardar mucho la calma. 강진의 여파로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진은 한국인 1명을 포함해 138명의 목숨을 앗아간 5년 전 대지진과 같은 날에 일어나면서 주민들은 허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생활하지 않았으면 다들 똑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지난 14일 밤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문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젠더 논쟁으로요. 이번 사건이 여성을 혐오한 남성 가해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여가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인 신당역을 방문했을 때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인데, 일부 여성단체와 진보당, 녹색당 등 정당 단체들은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이라 죽었다고 외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냐고 몰아붙였죠. 그런데 다른 여성 혐오 또는 여성 대상 범죄와 달리 이 스토킹은 여성 범죄자, 여성 가해자에 의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한 남성이 자신이 쓰고 난 빨대까지 가져가 사용하고 미행을 일삼던 여성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여성 혐오로 낙인 찍혔다며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올 들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72명이 남성이었고 연령대가 올라가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물론 여성 피해자가 더 많은 데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범죄에 여성이 더 취약한 건 맞지만 굳이 통계까지 거론한 건 남성도 피해자라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스토킹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만 단정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 보호 조치나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간 그 초점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신당역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이런 주장은 자칫 여성 혐오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가부 폐지 반대 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 있어 여성보다는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의 진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스토킹과 여성 혐오는 다르다 였습니다.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10,000원 가까이 하다 보니 김치 담그기가 이젠 무섭죠. 폭염에 태풍까지 겹친 탓인데 그러다 보니 김치찌개 식당과 칼국수집에선 김치 대신 깍두기가 올라오고 국산 김치 대신 중국산 김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대학가 앞 식당. 국산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를 저렴하게 팔아 근처 직장인과 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치솟는 배추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물가도 올랐는데 배추까지 올라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식당이 큰 규모에는 너무 힘들죠. 계속 올라가면은 수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되죠. 칼국수집에서도 김치는 귀한 금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상위에 조금만 올려놓거나 아예 중국산 김치를 쓰는 집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한 포기에 6,500원가량이던 배추 가격은 최근 10,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주 만에 50%가 오른 겁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비축 물량 1,300톤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가격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총 3,0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고령지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9월 말 또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9월 중에 공급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완전히 생육되기 전이라도 조기 수확이 가능한 물량은 선별하여 우선 시장에 공급하도록. 아울러 김장 재료인 무와 고추, 마늘 등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음식값이 오르는 데는 학교 식당도 예외가 아니겠죠. 학생 식당도 이제는 한 끼에 7,000원 가까이 하다 보니 학생들은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저렴한 밀키트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마트에 반값 도시락을 찾고 있고요. 강재모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 점심시간 회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국밥 한 그릇 9,000원, 거의 10,000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최근 치솟은 물가에 식비가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훌쩍 뛴 점심값 때문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 대학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5,000원 안팎 끼던 한 끼 밥값을 이제는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대학 식당에는 밀키트, 이 간편식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직접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끼 식사와 음료까지 다해 총 6,400원이 나왔습니다. 식당 식판에 밥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무인 자판기에서 밀키트를 사서 직접 데우거나 끓여야 합니다. 밥값을 아낄 수만 있다면 약간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최대한 좀 저렴한 식당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학교 다닐 때보다 거의 생활비가 한 50% 가까이 올랐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학생 식당 가격도 처음 입학했을 때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서 보통 그 저렴한 게 원래 제일 큰 이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장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저렴한 점심 식사를 위해 마트를 찾는 발걸음도 눈에 띕니다. 식당에선 김밥 한 줄에 라면만 시켜도 10,000원 가까이 나오지만 마트의 반값 도시락은 4,000원 안팎입니다. 시장 나온 길에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서 점심 간단히 먹고 그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물가도 비싸고 또 이런데 고물가 시대. 이제는 대학 가도 직장인에게도 밥 한 끼 걱정 없이 먹는 게 일상의 고민이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사회적 합의는 거치겠지만 포함하는 건 확정이라고 못을 박았죠.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긴 한데 원전은 싸고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과 폐기물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녹색분류 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기준으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과 유사한 행보로 작년 말 녹색분류 체계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던 결정을 9개월 만에 뒤집은 겁니다.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 등 관련 기술 투자가 활성화돼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유럽은 핵심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 시점을 2050년까지로 정해뒀지만 우리는 구체적 시점 언급이 빠졌습니다. 고온에서 화재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고 저항성 해결료의 적용 시기도 유럽보다 6년이 늦습니다. 그 기준이 아닌 사실상 현재 추진하는 모든 원전들은 실제 녹색 분류 체계로 포함시켜주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들을 내놨다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포함 여부 자체는 번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당분간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이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기후위기, 이 난제들을 어떻게 풀고 거듭날까요? 세계적 지도자 석학들은 어떤 해안을 갖고 있는지 민경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World Knowledge Forum 2022.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세계지식포럼. 이른 오전부터 지식의 축제를 즐기려는 참석자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 속에 인류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번영을 꾀할 수 있는지 초과 회복을 주제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To overcome the multiple crises and ultimately achieve super compensation, we need new guidance. 글로벌 지도자들이 주목한 위기 극복의 열쇠는 바로 자유.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지하는 중국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Pour la Chine comme pour la Russie, le déclin de l'Occident et la fragilité des régimes de liberté. Threat is existential for the rest of this century, and if we don't have more collective defense,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in place. MBN은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화폐 유통에 대비한 기업들의 전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지식 포럼 2일차인 내일도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글로벌 석학들의 다양한 강연이 예고돼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4년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협회 KLPGA가 다른 사람의 공으로 플레이하고도 늑장 신고로 무리를 빚은 윤이나에게 3년 출장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윤이나의 팬들이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KLPGA 상벌위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협회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윤이나가 KLPGA 상벌위원회 출석을 위해 파문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00야드가 넘는 장타로 주목받던 19살 윤이나는 지난 6월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한 한국 여자오픈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으로 플레이를 하고도 한 달이나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특급 신인의 부정행위로 파문이 일자 대한골프협회는 지난달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한골프협회 주최 주간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오늘 KLPGA도 협회 주간대회 3년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는 있지만 심각한 부정행위였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KLPGA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선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윤이나가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징계 기간 아시안 투어 큐스쿨에 응시했던 김비호처럼 해외 무대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이번 축구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처음으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축구 팬들이 꿈에 그리던 이강인이 찌르고 손흥민이 넣는 플레이가 현실이 됐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월드컵 모의고사인 금요일 코스타리카전에서는 골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태풍과 함께 늦더위도 물러났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서늘하겠는데요. 서울이 1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제천도 8도, 대관령은 4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로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맑아지겠고요. 서울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부산이 24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대부분 해안가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